시간 해주시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쉬고 이후에 박계현 선생님 강의를 1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밀려서 점심시간이 조금 밀릴 것 같아요. 서규섭 농부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은 왜 아무도 안 계시지? 제가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들리세요? 저는 서규섭입니다. 양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농사를 지은 지는 한 19년째 되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있다가 귀농을 한 경우인데요.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만나게 됐고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너무 황당한 얘기들이 들어있어서 내가 짓는 농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농사 짓는 연수가 조금씩 지나면서 다시 또 이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슈타이너 박사가 뭘 얘기하는 걸까 이러다가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특히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딱 왕따 당하기 좋은 슈타이너 농법으로 알려져 있었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를 주변에 이제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저보고 얘기를 해요.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나를 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쩌다 그렇게 됐어라고 얘기한다든가. 근데 말이야, 너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 슈타이너 농법을 얘기하면 떠오르는 게 무슨 이렇게 마법사나 미신 뭐 그런 생각이 떠오른대요.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는 입을 다물고 나 혼자 이 책을 열심히 보게 됐고 그런데 하여튼 이 책만 봐서는 주변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지 이걸 설명해서 설득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이제 발드롭 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이나 또 발드롭 학교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농사는 아니지만 다른 방향으로 교육 부분에서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실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좀 편하더라고요. 공통분모가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덕분에 19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 역동농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이 농법이 자세히 뭔지는 모르지만 대충 이런 거구나. 또 양평에서도 하고 있구나. 또 어디서 하고 있구나. 그러한 농장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는 알게 됐고 근데 제가 19년 동안 양평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 한 명도 설득시키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저 혼자
계속 이 책만 붙들고 이러고 있는데 역시 역동농업을 소개할 기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역동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거의 여기 와서 몇 번 있었을 뿐이고 잘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유기농업이나 또 농산물 유통 관련해 제가 이제 생협들하고 많이 농사지어서 채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관계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무슨 기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정신과학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되게 신비스러운 얘기인데 이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할까? 농사에 관심은 있고 농사를 사랑하는 분들인 줄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힘든 거죠. 이게 하나의 이론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오늘은 생명 역동농업 슈타이너 박사가 얘기했던 그 바이오 다이나믹을 제가 한 20년 가까이 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저 역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지학 하시는 분들한테 왜 이렇죠라고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좀 소개를 하면 처음 들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궁금증과 질문이 막 쌓일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 질문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라고 했는데 참 좋았던 건 이게 그 유럽 독일에서 시작된 농법이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용어나 뭐 이런 단어들도 상당히 낯선 단어들인데 여기 와서 박교원 선생님이나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우리 식대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말씀을 이제 가끔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저한테는 그냥 많이 와닿았어요. 아, 이게 서양에만 그런 농업 문화나 문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 동양에도 있었다라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걸 이렇게 이어가지를 못하고 어떤 역사적인 계기에 의해서 계기 때문에 끊겨버렸다는 건데 그걸 다시 이렇게 되찾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돼서 상당히 반가웠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 막 물어봤어요. 이렇게 역시 뭐 대답이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는데 심지어는 독일에 있는 그 데메타라는 데가 있거든요. 역동농업을 뭐 인증하고 이렇게 유통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이메일을 보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저렇게 이제 오게 됐고 농사는 역동농업에 의해서 지어오고 있고 또 주변에 같이 짓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저 혼자 하고 있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 혼자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거예요. 거의 그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병자 취급받는 행위들을 제가 농장에서 막 하니까 주변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슈타이너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인지학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바이오 다이나믹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게 있어요라고 이제 지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지학이나 발드로프 교육은 익숙한지 모르지만 같은 뿌리에서 나온 농업 부분은 생명 역동 농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이게 바이오 다이나믹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게 그 루돌프 슈타이너의 어떤
농업 강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건가요?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죠? 아니 만약에 처음 들으시면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처음 들으시는 그러면 어차피 2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제가 얘기를 쭉 하고 나중에 박규현 선생님이 어떤 그 정신과학적인 철학적인 부분에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해왔는데요. 선생님들은 농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안 봐도 아는 게 농업을, 농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맞죠? 특히 발도르프 선생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닌가요? 그러면 농사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농사라는 게. 네.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저는 인간하고 지구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끈 같아요. 인간과 지구를 연결해주는 끈. 농사라는 한자를 보면 이렇게 그 글자를 풀이해 보면 이렇게 위에 곡자가 있고 밑에 별진자가 있잖아요. 그게 농사 농자인데 위에 있는 곡자는 아까 여기 뻐꾸기 노래 부르듯이 노래 부르다는 곡자고 밑에 있는 진자는 별진자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그 별.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농사를 의미하는 농자를 별을 노래하다라는 걸로 합성을 해서 만들었어요. 굉장히 슈타이너식으로 농사를 했는데 그건 중국 이 한자 문화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냥 우리는 농사를 누구에서 뭔지 모르지만 별을 노래한다라는 말로 농사를 나타내 왔던 거죠. 그래서 뭐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이나 또 여기 선생님이 얘기했던 인간과 지구를 연결시켜주는 상당히 한번 이렇게 심오한 얘기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농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다. 별을 노래하는 일이 농사다라고 옛날부터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농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지구에서. 신석기가 언제부터예요? 저는 1, 2만 년? 하여튼 그래 뭐 하여튼 이렇게 아까 먹을 걸 이렇게 만들거나 한 일이 한 1만 년 더 전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근데 뭐 1만 년이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왔는데 농사를 짓자면 흙 위에다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 흙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아주 옛날에 만들어졌겠죠. 한 5억 년도 더 됐다고 하는데 5억만 년. 지구는 46억만 년인가? 그죠? 그러니까 그
몇억 만년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그 시간과 공간이죠. 그리고 농사를 시작했다는 게 1만 년 전이라면 그 긴 지구가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진 이후에 만약에 그걸 긴 역사로 이렇게 지면 위에 그린다면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살기 시작했고 농사를 시작했다는 건데, 어쨌든 농사라는 게 한 1만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그것도 그때는 한번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트랙터나 경운기를 쓰거나 뭐 소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냥 수렵 채집하는 정도에서 약간 벗어난.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무 열매를 따거나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사냥을 해야 되는 정도. 그게 1만 년 전에 농사가 시작되었다면 대부분의 기간은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농사의 시작이라 그러고, 농사하는 모습의 대부분은 그렇게 왔던 건데, 그렇게 농사를 지을 때 사람들의 생활의 마음들은 어땠을까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이나 호랑이 이런 맹수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근데 사람은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동물도 아니고 몸에 어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거나 숨어 있거나. 근데 사냥을 한다 그러지만 대부분은 실패했을 것 같아요. 뭐 토끼 한 마리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잡겠어요? 그래서 사냥은 대부분 실패하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열매나 야생 풀들을 뜯으면서 살아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는 자연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무섭고 또 무서움을 넘어서서 숭배하거나, 뭐 우리가 흔히 샤머니즘, 토테니즘 이렇게 할 때 곰, 호랑이를 숭배했던 우리 이쪽의 민족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곰님 살려주십시오, 호랑님 숭배합니다, 이렇게 살아왔겠죠. 그 기간이 쭉 이렇게 지나오다가 점점 인간 문명이 발달하면서 어느 시기에 자연을 잘 이용하면 인간의 삶이 편리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라는 자신감이 어느 시기에 생겨났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수만 년을 뛰어넘어서 한 17세기, 18세기 이 정도에 사람들이 이제 중세를 벗어나면서 자연을 잘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그전에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일치돼서 자연을 숭배하거나 경외하거나 하는 생각에서 요걸 한번 이용해 볼까 라면서 자연과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농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게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연과 일치됐다면 하나 이론론적인 사고를 하게 된 거죠. 나도 자연 속에서 하나로 같이 존재했다가 분리돼서
객체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게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인간 문명사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9세기에 오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비료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옛날에는 농사는 짓는데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수확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몰라서 유럽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남아메리카 쪽으로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면서 거기 갔더니 지금 한 칠레 앞바다쯤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원주민들이 감자 농사를, 그때는 감자가 유럽은 몰랐어요, 뭔지. 이제 감자를 처음 발견하게 되는 항해하면서 감자 농사를 원주민들이 짓는데 바닷가에 그 바위에 앉은 뭔가를 이렇게 뜯어가서 그 밭에다 자꾸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까라고 봤더니 수천 년 동안 그 칠레 앞바다가 난류와 한류가 이렇게 교차하는 지역이어서 새들이 살기 좋은 곳이고, 교차하니까 거기에 뭐 멸치나 이런 이제 어장이 풍부한 곳인가 였다고 그러는데, 그걸 먹으려고 새들이 거기 이제 많이 모여든 거죠. 네, 그래서 새들이 모여서 바위에다가 똥을 쌓아놓은 게 수백 미터가 쌓인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게 요즘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비싼 유기농 퇴비로 우리나라에도 수입돼 있어요. 구아노라고. 구아노 새가 놓아놓은 똥이거든요. 근데 그 똥을 원주민들은 뭐 알고는 조금씩 떼어다가 밭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수백 미터가 쌓여 있었던 걸 보고 당연히 유럽 사람들이 가서 그걸 퍼왔겠죠. 그리고 당연히 원주민들을 죽였겠죠. 뺏어오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뺏으려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퇴비 뺏으려고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다가, 이게 뭐냐 하면 농사를 짓는데 질소 비료가 필요하다 이걸 안 거예요. 처음에 그 당시에. 근데 질소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아메리카 쪽의 원주민들이 새똥을 이렇게 좀씩 넣으니까 감자가 커지더라. 이걸 본 거죠.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만 그 똥을 먼저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질소 전쟁.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사실 이제 제가 농사를 지어 보니까 식물이 자라는데 질소가 많이 필요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무기물들이 있지만 질소가 가장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시기를 지나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큰 전쟁이 일어나죠. 1, 2차 전쟁이. 그 무렵에 제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 긴 시기를 지나서 20세기가 들어서면 아까 구아노라는 새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이런 그런 시점을 지나자마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질소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해방을 하게 되죠. 질소를
식물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아까 그 잉카 원주민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런 조류들이 놓은 똥을 가지고 밭에 가서 넣는 방법, 이게 질소를 넣는 방법이에요. 그때는 그거밖에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왜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그러면 이 대기 중에 한 70%는 질소로 되어 있다 이런 거는 아시죠?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질소가 많아요. 근데 이 질소를 질소가 N이라는 원소교로 N인데 이 질소를 대기 중에 많지만 식물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많은데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천둥 번개가 칠 때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쌓였다가 천둥 번개가 치면서 엄청난 전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벼락 맞아 보셨어요? 벼락. 그런 벼락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던 다른 뭐 이렇게 분자로 결합되어 있던 질소가 전기에 흠유해서 분리돼서 빗물에 녹아서 땅에 떨어져요. 그게 질소가 땅으로 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어서 오세요. 세 번째 방법은 콩 아시죠? 콩. 네. 콩가루. 콩이면 우리가 먹는 그 콩뿐만 아니라 콩가루 쉽게 볼 수 있는 게 네잎클로버 같은 거. 그리고 뭐 검은 콩, 흰 콩, 노란 콩 이런 콩 또 헤어리 배치라는 외국 풀이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콩가루 식물이라 그러는데 이 식물들이 특이하게도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중에 있는 질소를 땅으로 당기는 힘이 있어요. 바다에도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제 입장으로서는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질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어나고 약탈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벌어지다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 식물 중에 그 질소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땅으로 내릴 수 있는 콩가루의 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농사에도 지금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요 방법 외에는 요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질소라는 놈을 땅에 넣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었어요. 20세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소 비료 아시죠? 요소 비료. 지금 이제 그게 질소 비료거든요. 화학 비료인 거죠. 지금은 그 질소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콩가루 식물들이 질소를 고정시켜 주거나 뭐 이 정도의 방법 외에는 없었는데 20세기 초반에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무기를 만들 때 이 질소를 활용한 거죠. 수소, 질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전쟁 중에 강력한 어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공중에 있는 질소를 무한정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물론 그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게 농사에 많이 들어왔죠. 전쟁은 끝났고 그 군수 공장들이 다 농업 공장으로 바뀌면서 화학 비료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역사가 별로 길지 않죠. 1900년도 초반에 질소라는 이 비료가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면서 농업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점점 농업에서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 굉장히 넓은 땅도 요소 비료 한 포대면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여서 새 똥을 가져오려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냥 널려 있는 이 질소를 요소 비료로 만들면 되니까. 그거 하나면 다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 비료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뭐랄까 어떤 기존에 있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또 한 걸음 멀리 떨어지게 되고 점점 이제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카르트라는 철학자 아시죠? 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대표적인 이제 그건 한 17세기 정도 철학자인데 우리 역사에서 그냥 나도 자연의 일부분이고 자연도 곧 나이고 이렇게 살다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이제 그 철학이나 역사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게 자연은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하나의 이용의 대상이 된 거죠. 농업에서도 질소가 근근히 먹고 살 정도에 겨우 이렇게 오다가 질소를 만들면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러면서 20세기 초반에 질소가 만들어졌지만 곧 옛날에는 저기 남미에 가서 새똥을 가져오기 위해 싸움을 했지만 지금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소박하던 농사에서 거기에 이제 경제성, 효율성 뭐 이런 이제 개념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무한정 화학 비료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식물이 먹는 모든 비료를 만들면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사가 화학 농법인 거죠. 화학적인 물질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화학 농법이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시작되자마자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농업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시작한 건데 1924년도 요 짧은 기간에 유럽에서 밀 농사를 짓는데 그냥 우리가 쌀 농사 짓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2000년도에 여기 처음 농사를 지으려고 양평에 왔을 때 저는 처음부터 유기농업을 해서 일반 관행 화학 농법을 잘 몰라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가을이 되면 지금은 모내기철이지만 가을이 되면 농민들이 그 낫으로 제일 잘 자란 벼를 벼요. 벼서 따로 이렇게 마당 한켠에 나무를 이렇게 세워서 다 걸어놔요. 엮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내년에 쓸 벼 종자로 쓰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걸어놓는 건 벼에 있는 모든 영양분과 기운들이 벽시로 가라고. 그렇게 이제 종자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20세기 긴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농사를 지어왔고 우리가 벽실을 보존하듯이 유럽에서도 밀 종자를 가지고 다시 대물림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1924년경에 농민들과 농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밀 종자를 농사 지어서 다음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밀 종자가 생명력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하면 다음에 발화가 이제 싹이 안 트거나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슈타이너 박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슈타이너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작이 이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생명 역동농업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유럽에서 그렇게 해서 아무 설명 없이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유기농업, 지금으로 보면 유기농업이에요. 요때 유기농업이라는 개념과 바이오 다이나믹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1924년도에 슈타이너 박사가 한 얘기가 그냥 질소 같은 화학 비료를 농사에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밀의 생명력이 떨어져서 다음에 종자로 쓸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된 이유가 첫 번째 화학 비료를 너무 남발해서 그렇다는 거. 그걸 끊으라는 점점 끊어야 된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릴 생명 역동 농업에 대한 이러한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야 그 종자의 생명력이 되살아날 거다라고 했는데 크게 보면 유기농업의 시작입니다. 원래 20세기 전에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나라도 보면 60년대, 70년대까지는 비료도 없었어요. 그냥 저절로 유기농업. 우리나라 시골에 가서 보는 풍경이 그야말로 그 유기농업의 현장인 거죠. 뭐 마당에 띄워놓는 닭, 그리고 개 한 마리가 있을 거고, 두엄더미가 있을 거고, 외양간에 소가 한두 마리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걸 시골 분들은 겨우내 그 외양간에 있는 똥을 두엄에서 발효시켜서 논밭으로 놓고 또 거기에 나온 곡식들을 사람도 먹지만 남는 것들을 가축을 기른 데 쓰고 이런 게 이제 유기농업인 거죠. 근데 금방 화학 비료를 만들어서 막 좋아했는데 화학 농법을 하면서 너무나 편리하게 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밭에 가서 일하는 게 더 편하다. 힘들어도 얘기하는 게 힘들어. 졸리시죠?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원래 말이 좀 느리고 제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충청도요? 절 보고 사람들이 다 너 충청도지. 제 경상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하는 게 너 방이 나왔지.
저 해병대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화학농법을 불과 시작하자마자 유럽의 농민들이 슈타이너 박사를 찾아와서 이게 이상하다. 그때 슈타이너 박사가 비료를 끊어라. 그런데 이후에 비료를 안 끊었죠. 농업이 대부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요. 근데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GMO까지 와 있어요. 지금이 2019년도죠. 요때 모든 농사는 유기농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농업의 현실이 쭉쭉쭉쭉 오는 거예요. GMO까지 오는 거죠. GMO는 유전자를 조작시키는 거잖아요. 잘 아시죠?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저희 집에 닭도 한 50마리 있고 개가 몇 마리 있나? 4마리 있나? 있는데 우연히 이제 사료 포대를 보게 됐는데 사료 포대를 탁 열어보니까 뭐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옥수수 몇 거의 100% 수입이고 다행히 이제 저희는 사료를 아예 안 먹일 수는 없지만 먹이면 좋은 걸로 먹이자 그래서 비싼 걸 하긴 하는데 그 사료 포대에 넌 GMO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GMO가 대부분 사료는 수입이고 GMO인데 GMO다 아니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사는 뭐 예를 들면 간장을 하나 산다, 샘표 간장을 사든 식용유를 산다 하면 거기에 GMO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죠. 우리는 개보다 못한가? 지금 농민들이 이게 소비자분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다 대고 하는 얘기가 아니 GMO다 GMO가 아니다라는 표시라도 하게 해라. 선택은 소비자가 하더라도 왜 그것마저 못하냐. 그거 안 해주거든요. 기업하고 이렇게 결탁이 돼 있어서. 근데 앞으로는 어쨌든 깨어있는 소비자들이 그걸 계속 요구하고 농민들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수입이에요. 그냥 보이는 건 다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공된 건 특히. 근데 거기에 GMO다 아니다라는 표시가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그냥은 안 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자본과 기업이 소비자들과 농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할 때 그게 정당한 거니까. 하다못해 내가 먹이는 개 사료나 닭 사료에도 GMO다 아니다 표시가 돼 있는데 사람이 먹는 동물 사료에는 그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기분 나쁘시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하여튼 끝장까지 갈 게 GMO인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가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뭐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니까 뭔가 전문화되어 가는 것 같죠. 이런 농사 방법이. 그리고 단작화라는 말이 있는데 뭐 선키스트 이런 큰 농장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기술도 없고 농사를 잘 지어서 먹고 사는데 겨우겨우지 이걸 가지고 뭐 어떤 경제 자본의 논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질소 비료 이후에는 수십만 헥타르에다가 한 가지 작물을 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옥수수를 심었다. 뭐 지네 나라 먹으려고 옥수수 심지는 않겠죠. 심어서
그 세계의 곡물 시장을 지배하려고 한 가지 작물을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다 옥수수 밭이에요. 그 옥수수를 씌우면 옥수수를 좋아하는 벌레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내 먹을 거네라고 달려들 거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메뚜기 떼다 이러면 그러니까 옥수수를 공격하는 벌레들이 당연히 몰려들겠죠. 그래서 그런 벌레들의 습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작인 게 한 가지 작물을 몽땅 우리나라 땅덩어리 많은데 죄다 옥수수를 심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옥수수를 좋아하는 벌레들이 당연히 생기고 병들이 오니까 농약을 치게 되는 거죠. 근데 농사를 지어보면 알 테지만 또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알지만 농약으로 벌레를 못 잡아요. 잠시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곧 다시 자연은 복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인간들은 고독성 농약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걸로도 못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옥수수를 공격하는 벌레가 먹으면 즉사하는 어떤 성분을 동물에게서 찾아낸 거예요. 다른 동물에게서 뭐 미생물이나 곤충이나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개구리는 뱀에게 먹히고 뱀은 어디 먹히고 그 어떤 성분을 뽑아내서 옥수수 유전자에다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옥수수를 공격하는 벌레들은 옥수수를 먹는 즉시 죽어버려요. 이게 유전자 조작 GMO거든요. 그런 GMO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곡물로 다 수입돼가 있고 가공식품에 다 들어와 있고 GMO 작물은 이명박 정부 때 들어오려고 많이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은 막았어요. 실제로 그 전라도 어디에서는 농림부에서 GMO 벼를 만들려고 그 이유는 그거예요. 식량 생산을 위해서. 벼는 우리나라가 지금 남아 돌죠. 유일하게 다른 건 다 없는데 벼만 남아 돌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벼 농사를 안 짓고 논이 있는데 난 올해 벼 농사 안 지을래 이러면 나라에서 돈 줘요. 잘 생각했다고. 벼가 많으니까. 근데 벼를 유전자 조작시켜서 뭐 벼 알을 크게 만들고 많이 달리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 기업과 자본의 논리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어서 막았는데 그런 대규모 단작 농사, 화학 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농사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유전자 조작까지 해서 오는 GMO가 대부분의 한 95% 정도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농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 1924년도에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가 한 얘기 이렇게 얘기할게요. 유기농업을 해라. 식물의 생명력이 떨어지는 건 너희들이 화학 농사를 지어서 그렇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농업을 이렇게 틀었어요. 우리나라는 1976년도에 처음 유기농업이 들어오는데 근데 여기는 아주 극소수고 여기가 주류예요. 지금 농업에서 벌어지는 생산, 유통, 소비 모든 게 여기서 다 주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유기농업이 이렇게 가는 건 뭐 유럽으로 봐서 한 20%?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뭐 0.몇 %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다시
막 자연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전쟁도 벌이고 많이 생산하고 뭐 그렇게 이게 왔다가 24년도 이후에 그거 아니다.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키면 자연은 늘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같은 존재다. 다시 하나가 된. 그래서 제가 박규현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자연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던 인간이 어떤 욕심과 탐욕과 기술 문명의 발달에서 분리돼서 한없이 자연을 이용하는 거죠. 저도 농사지면서 겪었는데 그 대표적인 아직도 그러는 경우가 그 MB 정부 때 4대 강사 그 돈 낸다고 했고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간 거죠. 제가 살고 있던 저도 거기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긴 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게 이명박 때문에 만나게 된. 제가 두물머리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가 4대강 사업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농민들을 다 쫓아냈어요. 안 나가겠다고 한 4년 동안 버티다가 뭐 하여튼 뻔질나게 경찰서 끌려가고 벌금 맞고 재판받고 이게 4년을 버티다가 왜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지역 경제를 살려서 지역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겠다. 강이 썩어서 이렇게 강이 이렇게 보기 싫으니까 직선으로 만들어서 강가에 공원도 만들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바닥을 파내서 모래를 많이 쌓아서 두면 이 모래를 팔면 지역이 살지 않냐 뭐 이런. 아무리 들어봐도 그냥 유기농업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뭐 농민들이 그렇게 돈과 권력에 맞설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4년 만에 농지를 옮겼어요. 지금 있는 계군으로. 그래서 이젠 절대로 강가에 안 산다. 내가 물하고는 인연이 없나 보다 이러고 왔는데 와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이 양평 자유학교도 선생님들 만나게 됐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니면 저는 아직도 양수리에서 그냥 농사 짓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농민들하고 같이. 근데 어쨌든 24년도 무렵에 슈타이너 박사가 그랬다고 해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동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그 농업의 흐름은 이렇게 다시 이 시점을 계기로 자연은 인간의 편리함의 이용의 도구가 아니라 공존해야 되는, 상생해야 될, 같이 살아야 되는 대상이 하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게 유기농업의 시작이거든요. 이게 이제 철학적인. 우리나라에서도 1976년도에 정농협 분들이 너무나 많이 화학 비료의 피해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땅이 이렇게 산성화되고 황폐화되고, 그러니까 농사에 해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이렇게 병이 막 생겨요.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물을 쓰려고 이렇게 우물을 파면 지하수가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질산성 과다로 그게 거의 대부분 그래요. 파면 질산성 과다로 나오는데 양평은 거의 다 농사에도 부적합한. 예. 근데 그게 질소가 많다는 거예요. 예. 화학 비료를 많이 줘서 화학 비료를 많이 주다 보니까 작물이 잘 자라서 신났는데 질소 비료를 줘보면
60% 정도는 다 날아가요, 공중으로. 그리고 한 30%는 땅으로 스며들어요. 빗물이나 의해서. 그게 다 지하수 질산성 과다가 그래서 생긴 거고. 근데 뭐 땅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우리는 몰랐던 건데 지금 물을 쓰려고 보니까 질소 성분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먹을 경우에는 청색증이라는 암이 걸리니까 지하수를 못 먹게 막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강물까지도 먹었는데 지하수도 못 먹게 되고 질소비료를 많이 주면 땅은 점점 그 사막처럼 바뀌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걸 1976년도에 정농해를 만드신 농민들이 우리 이러지 말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각성을 한 거죠, 스스로. 그래서 유기농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이 루돌프 슈타이너를 만나서 이게 이제 농업 강자라는 책이잖아요. 혹시 이 책 보셨어요? 지금은 요런 표지, 이게 옛날 표지인데 그 자연과 사람을 되살리는 길이고 서점에는 없어요. 다 팔려서 포천에 있는 김중권 선생님이 역동농업 하는 농민들 모임의 이제 대표신데 거기가 평화나무 농장이거든요. 그 평화나무 농장이 아예 출판사를 만들어서 재판해서 거기서 연락하면 받을 수 있는데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가 1924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밀 종자가 왜 이렇지라고 하다가 농민들이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듣고 우리도 한번 강의를 들어보자 해서 미국인가 독일인가 어떤 분이 와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명 역동농을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강의를 듣고 급하게 이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 번역도 엉망이고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이 책을 쓴다고 썼는데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쓰니까 이제 뭔 말인지 모르는 것들을 이해는 되는데 잘못 선택된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어쨌든 다른 게 없으니까 슈타이너 박사의 농업에 관한 강의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봐도 제가 한 10번은 봤나? 오늘 또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며칠 전에 보고 왔는데 역시 절반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걸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까? 인지학도 공부하시고 발도르프 교육도 하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이 24년 시점에 슈타이너가 말한 그 인지학의 바탕에 둔 농사를 이렇게 지어라라고 한 게 책으로 나와 있고 그게 바이오 다이나믹이라고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얘기는 안 썼겠지만 그 이후에 슈타이너 농사를 따르던 사람들이 바이오 다이나믹 또 데메테라는 그 혹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유기농 매장에 가면 DEMETA라는 이게 데메테르라고 하는 히랍 신화의 대지의 신 이름이래요. 근데 그걸 그 상표화해서
바이오다이나믹을 인증해주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유통도 그 제품을 유통시키는 상표인데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유기농 매장이면 그의 한 부분은 꼭 바이오다이나믹 그 농산물로 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아마 인정할걸요. 여기 나가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농에서 처음 시작했고 그렇게 이제 왔고 지금도 몇몇 농민들이 그 모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 포천의 평화나무 농장을 통해서. 그래서 농업은 슈타이너 박사가 말한 농업은 그 이후에 쭉쭉쭉 해왔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래 그러고 다들 이런 농업으로 이 GMO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뭐 미국이나 아시아는 그 이후지 뭐 유럽에서 슈타이너가 말한 걸 이 당시에 이 책에 보면 슈타이너가 그냥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솥불 중폭제를 만들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솥불을 중폭제를 만들어서 뿌리고 이게 뭔 짓인가 했지만 일단 급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미래 그 작물의 생명력이 떨어지니까 살리고 봐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한 거죠. 슈타이너가 말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실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역동농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만들어요. 1세대들은 다 돌아가셨고 지금 그 밑에 또 하는데 이게 이렇게 역동농업을 이어왔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했던 데메타나 바이오다이나믹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생명 역동농업 이게 다 이제 슈타이너 농사를 짓는 거죠. 그리고 그때 뭐 인지학의 바탕 얻은 교육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은 발드로프 교육. 뭐 알고 보니 많대요. 뭐 의학도 있다 그러고 건축도 있다 그러고 예술도 있다 그러고 미술. 그 굉장히 천재거나 이상한 사람이거나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다 할 수 있을까? 그 농사를 지으면서도 역동농업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봤는데 발드로프에 관련된 선생님들만 이상하게 안 보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지 이러고 그래서 되게 이제 알고 보니 뿌리가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데서 나와서 교육으로 갔고 농업으로 갔고 하여튼 사전 농업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까 그 역동농업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와 있다는 거고 아까 이제 농사의 농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있는지. 이지연 선생님. 농사에 꼭 필요한 거. 해? 햇님. 예, 빛. 해. 빛. 흙. 물. 거의 다 나왔네요. 종자? 종자, 씨앗. 물론 필요하죠. 온기. 겨울에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하늘에 태양 없이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흙, 땅 없이 농사 지을 수 없는 거죠. 물 없이도 농사 못 짓고.
이 네 가지는 뭐 저 같은 농민은 없어도 농사가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농사 당장 내일 그 마션가 화성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화성에 가서 자기가 혼자 남으니까 농사 짓잖아요. 감자 키우더만.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이 중에 지구에 없는 게 두 가지고 지구에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처음에 유기농업을 시작했을 때 정농의 분들이 이 슈타이너의 생명 역동농을 받아들일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내리비추는 빛과 온기, 그 빛을 타고 오는 온기, 따뜻한 온기는 그냥 있는 줄만 알았죠. 당연히. 근데 흙과 물은 지구 안에 있으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게 땅을 개간하고 갈고 퇴비를 넣고 씨앗을 뿌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면 당연히 될 농사가 되는 건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구 안에 있는 흙과 물은 농민들이 소위 말해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해요. 뭐 흙을 비옥하게 퇴비를 넣어서 비옥하게 만든다든가 물을 끌어들여서 이제 준다든가.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래서 생명 역동농부를 하면서 처음 받아들일 때 농사라는 건 지구 안에 있는 요인보다 지구 바깥에 있는 요인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빛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거든요. 온기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지구 바깥에서 저절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동물이나 인간들은 여기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는 있죠. 근데 식물들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100% 여기에 의존해 있어요. 그냥 저것으로부터 차단되는 즉시 생명이 딱 끝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기농업을 한다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농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유기농업을 하는 분들은 요 흙과 물 안에서 지구 안에서 많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뭐 화학 비료를 주지 말아야지. 동물을 기를 때 동물 복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기른 곡식으로 동물을 먹여야지. 이런 게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지구 밖에서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농사의 농자라는 말이 풀어보면 노래 부르는데 별 진짜 별에 대한 노래다가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태양이 주는 거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에 비치는 건 많죠. 달도 있고 행성도 있고 또 별도 있고 지구 바깥에 오는 모든 그 별들이 주는 기운들을 식물의 삶에서는 그게 전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오는 온기가 식물의 생명을 이어가는데 필수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 농사를 우주 바깥으로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는 게 다른 농사 방법하고 다른 슈타이너 농사의 인식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슈타이너 박사는 제가 하는 농법을 처음 만든 분이니까
저도 존경은 하는데 박규현 선생님 보고 왜 동양에는 이런 게 없냐고. 유럽에서 그런 농사가 들어오니까 저보고 이제 비판을 하는 분들이 넌 왜 그 수입된 농법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냐. 거기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뭐 그때 슈타이너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박규현 선생님 보고 그랬죠. 왜 우리 동양에는 이런 게 없냐 했더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있으면 왜 이런 얘기 안 하냐.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슈타이너가 농사를 지금으로 말하면 유기농업이나 생명 역동농업의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동양에는 이미 존재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근대화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버려지거나 뒷방으로 밀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면 일제 그렇죠. 식민지 이런 거 거치면서 우리 것들이 다 없어진 것도 있고 뭐 역사나 말이나 언어도 그렇지만 농업도 그런 우리나라 근대사 굴곡 속에서 많이 단절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박규현 선생님 보고 이 슈타이너 박사가 한 것처럼 인지학 농사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어요. 박규현 선생님한테. 근데 박규현 선생님은 뭐 바쁘신 분이고 결정적으로 농사를 안 지어 보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박규현 선생님 아마 이게 볼인지 밀인지 분간을 못 하실 거예요. 안 지어봤으니까 도시에서만 걷고. 근데도 이 책을 다 보시고 예전에 한번 이 책을 강독하듯이 강의를 한번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질문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건 이 책이 우리나라 책이 아니고 유럽에서 나온 거라서 뭐 얘도 다 유럽의 예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상당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들을 해서 뭐 정신과학이니 뭐 전기체니 온기 솔직히 온기라 그러면 전기, 온기, 기운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인식하기도 어렵고 인지하기도 불가능하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동양 쪽으로 좀 풀어달라고 제가 늘 박규현 선생님 보고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실질적인 얘기를 하지만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부탁해서 생명 역동농업 그러니까 슈타이너 인지학의 바탕으로 한 농법에 관한 책을 쉽게 좀 써주면 왜 우리가 흔히 뭐 종교가 있든 없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사주팔자가 어쩌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쉬운 책을 하나 입문서 비슷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내가 한번 들었고 인지학이나 발도르프 교육 관련된 강의를 하시더라도 간간히 농업에 관한 강의도 좀 해달라고 저보고 하라 그래서 오늘 끌려와서 하기는 합니다만 동양에도 그런 역사가 농업에 대한 문명의 역사가 있다 이런 거고 여기에 비근한 책들도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그걸 다시 찾아서 이어가서 또 이 인식의 밑바탕에 보면 아까 뭐 자연과 일치되고 분리되고 이용하고 뭐 다시 일치되고 이런 철학적인 바탕이 동양의 것과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아마 슈타이너 박사는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동양에 태어나고 싶다 한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동양에 자기가 얘기했던 그런 인식의 뿌리들이 이미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면 생명 역동농업은
생명 역동농업이란 무엇인가? 슈타이너가 말한 농사 방법을 따르는 거다. 그걸 실천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그러면 생명 역동농업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명 역동농업이란 이렇게 하면은 혹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난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게 아닌가. 모르시나요 전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만 때도 입이 아파 죽겠네. 선생님 농사 아이들하고 하니까 생명 역동농업 얘기 이해주 선생님 뭐라고 애들한테 얘기해 주나요? 작년 1학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않고 하긴 뭐 우리가 들어도 모르는데 애들이 알겠어. 생명 역동업 이런 얘기 하기는. 예. 예전에 조금 찾아보기도 했는데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좀 생각나는 게 나름 별로 그러니까 정의를 좀 내려 보면은 예. 1924년에 이제 농민들이 슈타이너 찾아갔잖아요. 예. 자꾸 이제 종자들이 죽는다. 예. 근데 슈타이너가 이 방법을 쓰지 말고 자기가 이제 지원해주는 방법을 좀 추천해 달라. 예. 농민들이 결국 찾아간 이유는 종자가 죽는 예. 방법에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슈타이너는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하면은 종자가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어쨌든 생명 역동이 말하고 있는 그 지속 가능한 네. 존재가 계속 지속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결국 생명 역동 농법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조금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생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법. 네. 예. 우와. 훌륭. 그게 일반적인 유기농업의 정의. 지금 유기농업이 뭐예요? 유기농업이란 말도 되게 어렵죠. 유기농 제품은 많이 생협을 통해서 쓰지만 유기농업이 뭐야라고 물어도 되게 어려워. 그죠, 이재현 선생님? 유기농업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오라고. 어렵. 아까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건강함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농사. 근데 누구 생명? 사람과 자연의 생명의 건강함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사 방법이 유기농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기라는 말도 기가 어떤 틀, 법칙, 삼라만상 이제 우주의 법칙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칙을 깨지 마라 이런 유기농업. 깨버린 게 GMO인 거죠. 극단적으로 가버린. 그러니까 생명 역동농업도 큰 범주에서는 유기농업의 한 부류라고 얘기를 해요. 유기농업에 보면 별 희한한 농법들이 다 많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태평 자연 농법, 예술적으로 하는 예술 자연 농법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긴 어떤 농업 철학의 뿌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재배, 예술 농법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산 속에 숲에 나무를 봐라. 누가 가서 거기 가서 걸음을 주더냐. 저절로 자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 자연 재배하는 분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역동농업은 그렇게는 안 봐요. 농사라는 게
아까 자연과 이렇게 뭐 연결고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농사는 자연으로부터 뭔가를 인간이 빼앗아 오는 거거든요. 수확물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경작한다는 거는 개입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마라라는 게 자연재배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놔둬요. 당연히 풀밭에 덮여서 별로 수확물이 없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로 거기다 이름을 붙여서 기적의 사과. 사과를 그냥 숲속의 나무처럼 내팽개쳐 두니까 많이 안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 하나에 보통 뭐 1,000원 한다면 그 사과는 뭐 10,000원씩 받아야 되는. 그래서 기적의 사과예요. 저는 그분들의 농사 철학이나 방법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정 부분 그분들이 하는 것도 제가 지금 농사에서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슈타이너의 농사 철학과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근데 생명 역동농업은 아까 지구 바깥의 빛과 온기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 가지에 있는데 농사 달력을 하나 사용하고 증폭제라는 걸 써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파종 달력인데요. 매년 만들어요. 식물은 길게 설명은 안 하고 식물은 하늘에 있는 달,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 그리고 태양계 밖에 있는 별들의 영향을 거의 전적으로 받고 자란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움직이잖아요. 지구도 움직이고. 그래서 그 움직임을 그래서 이 달력은 아무나 못 만드는데 그 움직임을 1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고 만들어요. 근데 지구에 있는 식물들을 보면 우리가 먹는 식물들 예를 들게요. 땅 속에 뿌리를 먹는 식물이 있어요. 무, 감자, 고구마. 식물의 열매를 먹는 게 있어요. 가지, 고추, 오이, 호박. 잎을 먹는 게 있죠. 상추, 아욱 뭐 이런. 꽃을 먹는 것도 있어요. 꽃을 피우는 것도 있지만 꽃을 먹는 건 뭐가 있나요? 브로콜리 같은.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물을 보면 크게 꽃, 열매, 잎, 뿌리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괜히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식물의 분류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구 바깥에 있는 행성과 달과 별들도 이 네 가지 기운을 뿜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그 별들의 기운에 의지해서 자란 에너지를 발산해서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별들이 그 네 가지에 맞는 기운을 주는데 그게 열의 기운을 주기도 하고 물의 기운을 주기도 하고 흙의 기운을 주기도 하고 빛의 기운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열의 기운은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고 빛의 기운은 꽃을 피우는 것과 관련이 있고 물의 기운은 잎을 키우는 식물과 관련이 있고 흙의 기운은 땅 속에 뿌리를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든 게 파종 달력이에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제가 오늘 몸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은데 이러면 오늘 날짜를 보고 오늘이 27일인가요? 오늘은 하루 종일 뿌리의 날인데 여기에 보면 달력에 보면 지금 현재 달이 어느 별자리를 지나고 있고 지금 현재 해는 어느 별자리를 지나고 있으면서 그런
달, 행성, 별들의 위치나 관계, 지구의 관계에 의해서 지구 속에 지금 뿌리의 기운이 강력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슈타이너 농사 방법에 따르면 이 뿌리의 시간은 뿌리에 관련된 작물을 파종하고 관리하고 수확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고구마를 심다든가 감자를 심는다든가 이런 게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의 모양, 식물의 생김새, 식물의 삶, 이것이 별이 가져다주는 기운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그 관련을 무시하고 농사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잘 알고 하면 식물이 의지하고 있는 별 기운을 잘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농사 달력을 생명 역동농업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유기농업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이런 달력을 다른 데도 이용은 한다 그래요. 거기는 뭐 가공할 때, 뭐 치즈나 특히 포도주 같은 거 할 때 하면 가공도 어느 날 하면 그 제대로 가공이 나오고 뭐 맛이 빨리 변한다든가 이상한 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게 논농사가 많으니까 벽실을 종자를 마련해서 모짜리를 하고 심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김중근 선생님이 해본 건데 벼는 꽃의 식물로 들어가요. 저도 열매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꽃의 식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꽃의 날 맞춰서 벽실을 준비하고 모짜리하고 심고 하면 훨씬 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더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이미 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갔더니 뭐 어느 덴마크인가 유럽에 갔더니 경찰서에도 이게 걸려 있더라고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거기를 보고 만든 달력인데 원본은 책자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책자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지각의 움직임, 대기의 움직임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 같은 거, 천둥, 번개 같은 게 그냥 지구 안에서 저절로 치는 게 아니라 그 행성의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달이 왜 움직이면 지구에 있는 물이 움직이잖아요. 밀물, 썰물처럼. 그래서 그 어떤 아주 나쁜 기운은 여기 보면 휴경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안 좋은 날은 가공도 하지 말고 농사일을 하지 마라 이러는 건데 저는 뭐 다는 못 지키는데 휴경일 날 제가 막 씨앗을 파종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거는 분명히 드러나요. 그때 하면 씨가 발화가 잘 안 되거나 잘 안 자라거나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근데 경찰서에 이걸 이렇게 왜 붙여놨냐고 그때 뭐 여행 갔던 분이 물어봤더니 휴경처럼 아주 안 좋은 날은 그 교통사고나 이런 게 많이 난대요. 그래서 특별히 이날은 좀 경계하면서 근무를 해라라는 뜻으로 이용한다 이랬는데 그래서 파종 달력도 슈타이너 이후에 만들어졌지만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걸 우리식대로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은 저희는 이 달력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다. 이게 생명 역동 농업의 기본이에요. 이 달력을 이용해서 농사를 안 짓는데 나는 바이오 다이나믹을 합니다. 이러면 거짓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점이 증폭제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증폭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달력 혹시 필요하신 분 있나요?
4개밖에 없는데. 아, 농사.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있다가 다 나눠주고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 달력도 제가 매년 50부 정도를 그 포천 평화나무 농장에 있어요. 그 가져와서 나눠주는데 매년 보니까 한 50부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쓰고 강의하러 뒤져보니까 남아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 요거는 제가 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보는 건데요. 원래 달력은 커요. 벽에 걸어 놓는데 요것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내가 오늘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추 씨를 뿌려야 텃밭에 해야 되겠다 보면, 상추는 잎의 식물이니까 잎의 날이 언제지라고 보는 용 쓰시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만 제가 설명을 증폭제에서 드릴 텐데, 증폭제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보지도 못했죠? 그럼 어떻게 설명하지? 보여줄 수도 없고. 증폭제가 프리퍼레이션에서 뭐 예비제, 조합제 여러 가지 말로 쓰이는데 그냥 우리는 증폭제라고 해요. 영어로 보면 프리퍼레이션, 그래서 준비한다, 예비한다 이런 뜻인 것 같고, 1924년도에 아까 농민들이 찾아가서 미래 생명력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 고즈음에 슈타이너 박사가 소뿔을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소똥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넣지 말고 암소똥을 받아서 넣어라. 그래서 땅에 묻어라. 가을에 한 10월쯤 됐겠죠. 땅에 묻어서 그 다음에 4월에 캐내라고 그랬어요. 그 묻었던 소뿔을 캐내라고 그랬어요. 그때 보면 어디다 묻었는지 못 찾아가지고 여기저기를 막 파다가 슈타이너는 바쁜 양반인데 가야 되는데 결국은 못 찾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찾아서 꺼내서 양동이에 물을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풀어서 1시간 동안 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뿌리라고. 그냥 우리가 왜 요리할 때 후춧가루 뿌리듯이 뿌리라고. 빗자루에 적셔서 뿌려도 되고, 너무 넓은 지역은 뭐 분무기나 기계를 이용해서 뿌려도 되고 뿌리라고 그랬어요.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이 이걸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증폭제를 만들어 쓰라는 얘기인데, 그때 증폭제를 8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증폭제가 농사를 지을 때 빛과 온기가 밖에서 오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농부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뭘 합니까? 그랬더니 그 우주에 오는 별 기운, 지구 바깥에 오는 기운이 지구 안에 있는 기운과 잘 만나서 관계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게 농부가 할 일이다. 그러면 미래 생명력이 점점 살아날 거다. 머지않아 살아날 거다 그랬어요. 한 4년, 5년 있으면 분명히 그 생명력이 이제 복원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증폭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증폭제가 이 8가지 증폭제를 쓰는 게 다른 농사 방법이랑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증폭제를 써야만 생명 역동 농업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발도르프 양평 자유학교에서 생명 역동 농업 농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농장이란
기본적으로 유기농업이라는 이 공통 분모 안에 이 두 가지를 해야만 생명 역동농업 농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히 그 증폭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지우지? 지우개가 식물을 가만히 보면 모양이 다 다르죠. 제가 우주의 영향을 받는다, 우주의 기운을 받는다 이러니까 저를 놀리려고 농민들이 네가 박근혜도 아니고 뭐 자꾸 우주의 기운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식물을 가만히 보면 상당히 지구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우주적인 요소를 많이 가진 걸로 딱 나눌 수 있어요. 그게 식물의 뿌리를 보면 이 직근이라 그러는데 일자로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뿌리가 있죠. 그거는 우주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대표적인 그다음에 이제 땅 위에 있는 걸 보면 잎이 넓고 막 이렇게 기어가고 이렇게 왜 넝쿨처럼 이런 것들은 지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가늘고 쪽쪽 뻗어 있는 거 있죠. 새뜨기 아세요? 새뜨기? 대표적인 지구 우주 별 기운을 많이 받은 영향인데, 그 식물의 안을 이렇게 얘가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지라고 봤을 때도 우주에서 오는 걸 받은 게 딱 나타나요. 새뜨기 같은 경우는. 근데 지구적인 것들은 이렇게 막 넓어 토란잎 같이 이렇게 호박잎처럼 이런 것들은 지구적이고, 뿌리도 지구적인 요인을 많이 받은 뿌리는 밑으로 안 뻗고 옆으로 이렇게 쭉 퍼져요. 태풍 오면 나무들 쓰러지는 거 보셨죠? 제일 많이 쓰러지는 게 사과나무나 이런 게 자빠지거든요. 얘는 지구적인 영향을 받은 뿌리라서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자꾸 나가요. 그래서 태풍이 오면 쉽게 쓰러지고 이러는 건데, 어쨌든 식물 하나하나를 봤을 때 보면 요 놈이 우주적 요인을 많이 지니고 있구나, 지구적 요인을 많이 지니고 있구나,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요.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들어가면 꽃잎의 색깔, 과일의 열매 색 다 다르죠. 자두, 사과 다 다르잖아요. 장미꽃, 채소도 치커리나 이런 채소 잎도 다 연녹색, 진녹색, 파란색, 초록색 다 다르잖아요. 이건 그 지구 밖 행성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구 안에서 결정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주의 기운을 받는다라는 얘기, 박근혜 얘기가 맞아요. 정말 그 옳은 말 한마디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죄송한데 물 좀 줘주세요. 솥불 증폭제인데, 내가 용도에 따라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솥불 증폭제가 있고 수정가루 증폭제가 있어요. 선생님, 오늘이 뿌리의 날 맞죠? 솥불 증폭제하고 수정가루 증폭제는 생명 역동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이렇게 농가밭에 막 뿌리는 거예요. 작물한테도 뿌리고. 솥불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뭐처럼 돼 있지? 칼집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솥불은 암솥불이어야 돼요. 황솥불은 안 되고.
이 긴 얘기는 나중에 박교수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박교수 선생님은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솥불을 보면 뿔을 하나 가져올 걸 그랬다. 뿔 밑에 이렇게 나이테가처럼 있어요. 그게 내가 송아지를 몇 번 낳았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한두 번 놓은 암소의 뿔을 가지고 암소의 똥을 넣습니다. 근데 그 똥은 우리나라에서 똥을 구하기도 이렇게 힘든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곡물 사료를 먹여서 소는 초식 동물이니까 풀을 먹여야 되는데 풀을 먹이면 옛날에 비포장도로 가다 보면 소똥을 넣으면 손으로 이렇게 거기에 이제 뭐 말똥굴인가 뭐 이런 벌레도 살고 그거 잡고 놀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똥이 없어요. 너무너무 귀해서. 전부 다 옥수수 곡물 사료를 먹여서 똥이 그냥 툭툭 여기 쓸 수 있는 똥이 아니고 항생제 뭐 이런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똥 자체도 발효도 안 되고 그래서 소는 많은데 똥을 쓸 수가 없는데 반드시 풀을 먹인 그래서 생명 역동농업 농장이 어려운 거예요. 벌써 증폭제 만든 얘기 턱 걸리죠. 송아지를 한두 마리 놓은 암소의 뿔에다가 풀을 먹인 암소의 똥을 넣어야 된다. 이거 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서 농민들이 모여서 이제 소를 나눠서 기르기를 시작한 거고 그걸 10월 달에 묻어요, 땅에. 그리고 그 다음에 봄에 캐서 캐내면 뿔 안에 있는 똥이 전혀 다른 성분으로 바뀌어요. 아무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그걸 꺼내서 빗물을 받아뒀다가 항아리나 뭐 서양에서는 뭐 나무 옥구통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그 질그릇 항아리 같은 데 넣고 1시간 동안 그 회오리를 일으키고 반대 방향, 역방향 회오리를 깨가면서 저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저어서 솥불 하나를 제가 지난주에 잎의 날 오후에 이제 뿌리는 시간대가 잎의 날 오후에 뿌리면 좋아요. 그래서 저어서 제 농장에도 뿌리고 학교 텃밭에도 뿌렸어요.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잎의 날이 없더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걸리는 데가 없어서 제 농장에 하는 김에 같이 해서 몰래 뿌렸고 다른 증폭제는 그때마다 이제 증상이 있을 때마다 뿌리면 되는데 이 솥불 증폭제는 그렇게 뿌려요. 1년에 2번. 그러니까 봄에, 가을에. 그러니까 뭐 수확 전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뿌리면 되고 그랬을 때 땅이 이걸 오랫동안 하면 서서히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 책을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정가루 증폭제인데 아까 제가 지구 밖에서 오는 기운 얘기를 했는데 지구 안에서 지구 밖에서 오는 기운을 받아들이는 게 그냥 오면 뭐 생명 역동농업을 안 해도 그냥 오는 걸 받는 거 아니야 아무거나 다른 농사 방법도. 근데 그렇지 않고 농부의 어떤 농사 방법에 따라서 그것이 잘 전달되느냐, 관계를 잘 하느냐, 관계를 잘 맺느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정가루 증폭제인데요. 이건 규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규소. 대표적으로 규소가 지구 바깥에서 오는 먼 행성에서 오는 기운, 멀리서 오는 기운들을 땅속으로 강하게 받아들이는 성분이 있어요. 규소가. 원소 기호로는 SI인데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는 많아요. 우리나라 토질 자체가 규소가 많은 모래, 석영, 장석 이런 데 다 규소인데 요걸 곱게 갈아서 역시 솥불에다가 넣고 요거는 제가 봄에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봄에 땅에 묻어요. 그래서 가을에 캐요. 솥불하고는 반대죠. 이렇게 요것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딸기를 재배하는데 빛이 일조량이 부족해요. 그리고 규소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약으로도 많이 쓰죠. 의료제 보면 규소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빛을 강력하게 기운을 끌어들이는 것도 있고 멀리서 오는 기운들을 땡겨서 땅 속에 그 식물에게 주는 게 있어요. 대비쳐 주는 게. 그런 기운들을 활용할 때 수정가루 중폭제를 쓰고 그 다음에는 퇴비를 만들 때 5가지 중폭제를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단어 설명할 수 없고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풀들과 식물의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풀과 우리가 기르는 가축의 어떤 가축의 장기나 아까 뿔처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요. 요거는 퇴비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비를 만들 때 여러 성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속에 보면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하는 데는 소똥 같은 거 보면 여기에 뭐 질소도 있고 인산도 있고 가리도 있고 근데 식물들이 이용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식물의 장기를 보면 가축의 장기들이 식물의 풀들과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풀들을 궁금하시면 학교 텃밭에 가면 제가 기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토풀, 카모마일, 또 지금은 작년에 심었다 다 죽었는데 다시 옮겨 심으려는데 쐐기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풀들이 각가지 자기 기능을 하고 나름대로 독특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쐐기풀인데 쐐기풀은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자생이 있는데 쐐기풀을 이렇게 탁 건드리면 벌에 쏘인 것처럼 따가워요. 그래서 쐐기풀이라고 그러는데 자세히 보면 거기 침이 막 있거든요. 그 가시가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치료에도 좋다 그래서 일부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슈타이너 박사는 이 쐐기풀을 두고 여러 가지 풀들에 다 별명을 비춰줬는데 그리고 그 풀들이 유럽에 있는 풀들일 거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도 있고 다행히 없는 건 없어요. 근데 어떤 나라에 없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용을 찾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풀은 제가 시간이 없지만 나중에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풀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새뜨기 뭐 이러면 이 새뜨기는 내 몸의 그 70%가 철분이야. 나는 철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보면 철이 많은 땅은 빨개요. 산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철이 많은 지역에 새뜨기를 심어 놓으면 농사에 좋아요. 왜냐하면 이 새뜨기가 지표면의 철을 없애버려요. 이런 각각의 풀들을 설명을 막 하면서 이걸 소의 뭐 소장, 사슴의 방광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증폭제를 9가지 이제 8가지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다 각자의 나라의 대체 풀들이 있는데 절대로 대체가 안 되는 풀이 있다. 쐐기풀이라고. 이 쐐기풀은 만물 박사다라고 슈타이너가 말했고 대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풀은 너무나 소중한데 사람들이 너무 푸대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건드리면 쏘니까. 근데 너무 소중하고 기능도 많고 얼마나 소중했으면 사람들 심장 옆에다가 평생을 두고 심어도 둬도 좋을 만큼 유익한 풀이다. 농사에. 그런 풀들이 대접을 못 받는다. 그래서 제가 이 풀에 관한 얘기를 쭉 이제 보면서 야 이거 식물계의 박규현 선생님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별명을 이렇게 풀마다 다 붙여줬어요. 제가 이 풀을 보면서 학교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기도 했어요. 이 쐐기풀이 뿌리를 켜면은 이 뿌리가 빨개요.
그거는 어떤 성분을 나는 뭘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쐐기풀에 이렇게 품고 있는 것 중에 유황이라는 것들이 유황이 너무너무 다른 것과 칼슘 같은 것과 이건 농사를 아시면 내가 설명이 가능한데 농사에 필요한 원소들이 유황과 결합이 가장 잘 돼 있는 풀이 뭐 이르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 풀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요런 것들을 토풀도 마찬가지고 토풀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조화되어 있는 게 사슴이 가지고 있는 오줌보와 맞다. 그래서 그 토풀을 오줌보에 담아서 땅에 묻어놓고 카밀레 같은 경우는 카밀레가 독특한 향이 나죠. 우리 카모마일 차 이런 게 소의 소장과 맞다. 그리고 요게 어떤 수성이란 별자리랑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증폭제마다 가축의 어떤 장기 그것과 유사한 아니면 대치되는 풀 그리고 요게 만들어져서 금성이든 수성이든 별과 성질이 같다라고 요걸 땅에 묻어서 5가지는 퇴비 만들 때 쓰고 아까 2가지는 땅이나 작물에 뿌리고 또 나머지는 뭐 병이나 곤충을 퇴치할 때 쓰고 이런 것들이 증폭제인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론만 하고 사실은 이 증폭제가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요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돼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증폭제 풀에 대한 얘기는 드리도록 하고요. 생명 역동농업이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 있고 무엇을 하는 게 생명 역동농업이고 왜 하는지를 말씀드렸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 솥불 하나만 해도 얘기를 왜 솥불이야? 뭐 돼지불 돼지는 불 없지. 다른 뿔은 안 돼?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왜 하필 그 풀이야? 다른 풀은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슈타이너는 농사를 짓다가 곤충 병이 오잖아요. 제가 박규현 선생님한테 질문 겸 해서 넘겨드리는데 슈타이너는 식물은 병이 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병이 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물은 병에 들죠. 감기에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 물질체가 있고 죄송합니다. 물질이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인간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바위나 흙 같은 거예요. 광물질인 거죠. 이 광물질은 이렇게 볼게요. 물질체는 다 가지고 있죠. 이 껍데기 이런 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얘도 가지고 있고 식물도 가지고 있고 동물도 가지고 있고 인간도 가지고 있고. 근데 전기, 생명, 제가 용어를 이게 인지학 용어라서 생명체라는 게 전기체라고 그러나요? 테르라고 그러나요? 예. 요거는 다 가지고 광물질은 없잖아요. 외에는 없고 식물도 있죠. 동물도 있고 인간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 예. 감정은 감정체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그건 뭐라 그래요? 아스트랄. 광물질은 당연히 없을 거고 식물도 없고 동물은 있고. 근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아라는
그런가요? 자는 광물질도 없고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인간만 다 가지고 있는데 슈타이너 박사가 얘기를 하길 병이 생기는 건 이 감정체에 이상이 있어서 뭔가 관계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틀어져서 생기는 거지 거기로부터 생기는 거니까 감정체가 없는 식물은 병이 생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러고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제가 하는 거고 그러면 식물이 병이 있거든요. 재배를 하다 보면. 근데 그거는 식물의 씨앗은 병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병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럼 병이 드는 건 인간이 불필요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씨앗 주변, 식물체 주변의 환경을 병들게 해서 그래서 그 환경을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달력과 증폭제와 그래서 병을 이렇게 없애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병이 생기면 벌레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약한 식물체를. 그럼 그 벌레를 퇴치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는 나중에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5분 쉬었다가 박경 선생님이 계속 하시면